희망과 기쁨을 얘기해요. MBC 라디오 FM 91.9MHz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 나의 곁에 있어줘. 다시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디지털 익사이팅 애니콜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심적, 물적 피해 및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등에 대해 마왕과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활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네, 쫑노라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가 진행되는 수요일의 고스트 네이션입니다. 분명히 방송 첫 머리 경고문에서 이 방송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평상시 방송에도 그따구 경고를 하는데, 오늘 이 상담소에서 남의 인생에 미주알, 고주알, 감나라, 대추나라, 그래서 감에 맞든 대추에 체하든 그것은 다 여러분 탓이지, 나중에 절 보고 뭐라 한다고 해서 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수백 번 반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소는 왜 이렇게 참 반응들이 좋은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막 상담 그대로 했다가 나 삐랬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걸러내고 어쩜 그렇게 귀신같이 남의 마음을 잘 아우 막 이런 글만 골라서 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 그런 건 네가 걸르냐? 네, 오늘 처음 1시간 동안의 상담은 그렇게 막 심각한 상담은 아니다로 분류가 되어 있는 폴더를 제가 골랐는데, 이거는 본인의 기준은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는 남들이 뭐 아무리 작은 고민이라고 해도 그건 무척 괴로운 것이고, 내가 길 가다가 오토바이 치여가지고 팔 하나 부러졌다 이런 것도 아프지만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거 죽겠네, 이것도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어느 쪽이 반드시 더 괴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괴로움은 이제 다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 고민 가운데서는 정말 이건 하느님 아니고는 해결책가 없다. 그리고 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듣는 사람들 막 적개심 부글부글 막 파워 만땅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그러나 이 고민의 이야기들은 지금 A4 용지에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올린 것을 인쇄했지만, 이 A4 용지에 프린터가 인쇄한 건데도 글씨 주변에 보면 눈물 자국이 얼룩얼룩 번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이런 고민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또 창피하다고 노골적으로 우는 말투 아닌 듯한 덤덤한 말투로 또 쓴답시고 썼는데, 그걸 보면 마음이 또 짠하고 이렇답니다. 이게 처음에 가짜는 고민부터 한번 볼까요? 위성에 박혀있는 내 눈을 낮춰줘. 벚꽃이 만발하기 직전인 우리 학교 캠퍼스는 숲이 우거져 있어서 풍경이 참 좋아. 데이트하기도 좋고 어느덧 봄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 내 친구들의 두근두근 핑크빛 괴담을 들으면서 별거 아닌 압박을 느끼고 있다오. 5월달 안으로 남친 안 사귀면 당분간 암호를 할 거라는 동. 그렇게 눈 높게 굴다간 나이의 압박으로 첫 남친이 남편 될 거라는 동. 첫 남편이 남친이 되는 거겠죠. 아니다, 남편이 첫 남친이 되는 거죠. 첫 남편은 취소다.
혼자 맞이하는 봄도 그렇게 싫진 않은데 대체 왜 옆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겐지. 근데 그냥 마음이 심란해지는 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 유일하게 예외적인 사람이 있다면 대빈이랄까. 푹. 네, 넥스트 기타 대빈이요. 저도 개범 두근대는데 뭐 이건 그냥 동경이라는 감정이겠지만 여하튼 다들 한 번쯤은 자기 주변의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마련인 듯한데 난 지금도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 지금 내 친구들은 이 선배가 마음에 든다, 저 선배가 좋다 난리인데 난 오히려 친구들 로맨스나 들으면서 웃고 있으니 천성적으로 마담뚜의 기질을 타고났달까? 친구가 나름대로 좀 도와주려고 자기네 학부에서 가장 스타일이 괜찮다는 오지오 플러스 원빈이래. 그런 02학번 선배를 소개시켜준다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내 눈에는 전혀 멋진 외모도 멋진 스타일도 아닌 거 있지. 그 학부 여자애들은 그 선배 때문에 난리가 났대는데 친구가 넌 눈을 좀 낮춰야 해 그러면서 마왕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라더라. 그래서 이걸 쓰는 중이야.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남자애들도 있고 나랑 캠퍼스 데이트 해주려고 일부러 우리 학교 오는 남자애도 있다고. 이 정도면 나도 나름대로 봄처럼 즐기고 있는 거지 뭐. 그래도 강철 심장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마음에 드는 남자 한 명 없다고 징징대는 건 역시 문제일까? 강철의 심장 천둥의 날개표. 천둥의 날개는 언제 피신다. 남친 나도 무지하게 사귀어보고 싶지만 아무리 봐도 마음을 뒤흔들어 줄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여. 좀 놀아본 오빠 어케하면 눈 좀 낮아질까나. 인공위성도 지금 위성에 박혀있는 눈을 낮춰달라는 요구인데 인공위성도 그 궤도상에 계속 떠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서히 하락해서 나중에 추락해서 대기권에서 타고 그러지 않아요? 다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굳이 낮추려고 하지 않아도 세월 가면 계속 낮아집니다. 너무 낮아지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연애라는 거는 대학교 1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가정 환경이나 뭐 이 기타 등등으로 보았을 때 뭐 요즘에야 중고생들 이성 교제하는데 사실 문제없는 세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지 그 대학교 1학년이라는 것이 반드시 연애의 최적기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지금 1학기인가? 1학기에 무조건 연애를 해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 쓸데없는 의무감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결혼도 마찬가지로 이 나이면 결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수의 실패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압박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냥 인공위성 떨어지기만 기다리시면 알아서 본인이 굉장히 개걸스러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보아하니 상당히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는 듯한데 본인이 급하지 않은데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지오 플러스 원빈은커녕 오지오 마이너스 원빈 마이너스 오지오래도 가만히 있으면은 무조건 다 마음에 들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막 이 남자 버려야 되는 거지. 막 남들은 김은국 같이 생겼다지만 내 눈엔 멋지기만 한 사람이었어. 좀 전에 상담 보냈던 알칼리 마녀죠. 지금 요 사연 얘기 들었죠? 요렇게 된다고요. 오지오 원빈 아니고 남들은 김은국 같이 생겼다지만 내 눈엔 멋지기만 한 사람이었어. 인공위성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일단 여자친구가 있고 알칼리 마녀 들었죠? 주위 환경과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여자친구를 무지 아끼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야. 여자친구랑 헤어지다 깨지다를 1년 동안 반복하는 굳은 관계지만 둘이 서로 큰 열정이 있어서겠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흐의 글인데 이건. 그런데 난 그런 굳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이 좋다. 알칼리만이 맞죠?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은 나 혼자 좋아하는 거지만 원래 그렇진 않았어. 내가 회사 때려치고 백수하는 동안 힘이 돼주고 같이 술 마셔주고 놀아주고 여행도 같이 가자고 했었고 다시 일자리 구하니까 축하한다고 선물도 내놓고 밤새 채팅도 하고 새벽 산책도 하고 하여간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근데 며칠 전에 멋진 DJ가 온 데서 클럽에 갔었는데 거기 여자친구랑 같이 온 거야. 딱 마주친 이후로 그 질투심 많은 여자친구가 뭐라고 한 건지 연락이 옴다.
크리스마스도 그 사람 생일도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혼자 끙끙대며 버텼어. 불면증이 심해져만 가고 있어. 남들 다 그놈 나쁜 놈이다 이지라지만 내가 잊고 싶다고 잊혀지면 뭐하러 고민하겠어. 아흐. 막 이 남자 버려야 하는 거지. 언제 가진 적이 있어야 버리죠. 가서 뺐던지 있든지 좀 상담을 하다 보면 냉정하게 아프게 찌르고 발로 이렇게 차야 할 때가 있답니다. 어떡하지? 나 너무 힘들어. 있잖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몇 달 전에 서로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람 형편 우리 집 얘기 모두 서로 다 알고 그러고도 사랑하고 그래. 오빠랑 나는 내년에 결혼하려고 아직 어른들 뵙지도 않았지만 둘 다 돈 모은 게 없어서 월세방으로 시작하겠지만 그래도 둘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막 나 어떡하냐. 아빠 그러셨대. 둘이 살면 살다가도 못 살고 힘들고 이혼하거나 그런데. 근데 내가 왜 힘드냐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우리 아빠 직업이 역술인이시거든. 신내림 받은 분이거든. 아빠가 딸을 위해 거짓으로 꾸미진 않았겠지. 나 어떡하냐. 눈물이 나. 너무나도 그 사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아닐 거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말 할머니한테 전해 듣고 버럭 소리 질렀어. 그럼 애초에 왜 만났냐고. 둘이 잘 살게 해달라고 소리 질렀어. 그 사람 지금 자고 있을 거야. 얘기 못하겠어. 할 수 없을 것 같아. 막 나 눈물만 나. 나 어떻게 하지? 다 원망스러워.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역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사람들의 이 고충 같은 것들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올바른 길도 제시해 주셨겠지만 그 와중에 아빠를 돌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0.1% 정도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아빠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나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시면서 아빠를 일단 부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딸내미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라는 건 아빠를 이제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빠가 질투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공산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빠를 무시하시든지 무시하기가 힘들면 아빠를 돌팔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상담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울긴 뭘 울어. 무시하세요. 그리고 뭐 결혼하면은 무슨 뭐 이혼할 거라는 둥, 결혼하면은 저 둘은 끝까지 못 간다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역설 쪽에서 제일 안 맞는 그게 통해요. 나 지금 중3인 중딩 소녀야. 난 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돼. 어저께 있던 일이거든. 내가 만화책을 몰래 빌렸어. 그걸 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한테 들킨 거지. 한마디로 재수가 지질이 없는 거지. 사실 우리 집은 아파트라 소화기 전이 있어. 매일 거기다가 숨기고 다녀. 그래서 뭐 어떻게 되기는 엄마가 만화책 내놓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 안 빌려왔다고 말하고 결국 싸웠지. 근데 막 내가 책을 안 준 건 압수가 두려워서가 아니야. 사실 우리 엄마는 그 만화책집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주인한테 왜 얘를 빌려주냐고 빌려주지 말라고 소리쳐. 그래서 내가 피해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만화책 주인은 단지 빌려줬을 뿐인데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막 욕을 하지. 솔직히 이런 우리 엄마 이해가 안 가. 만화를 왜 보면 안 되는가 하는 거고, 아니 혼내려면 나한테 뭐라 하지. 다시는 그 만화 가게 주인 못 볼 만큼 난리를 쳐서 날 팔리게 한다는 거지. 그 반면에 아빤 만화책을 봐도 된다는데 마음 우리 엄마 좀 알려줘. 아빠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만화책 봐도 된다면서요. 다음. 차마 상담이니까 다운받아서 보시지요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쉴까요? 쉴까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으실까요? 네, 요즘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되고 싶진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네요. 게빈 드그로우의 I don't wanna be. 오랜만에 영어 조크? 동생이 날 미워해. 내가 사고를 많이 치고 돌아다녀서 우리 집이 항상 분위기가 나 때문에 안 좋아. 지금도 물론 거의 살얼음판이지. 너무 착한 내 동생은 항상 그 사이에서 죄 없이 살얼음판을 걸어야만 했지. 오늘 어쩌다가 동생 일기장을 보게 됐다. 내가 지방 들어가는 거 싫어해서 안 들어갈랬는데 내 전재산 전 빌려간 걸 찾느라. 근데 어쩌다 자물쇠가 잠겨진 일기장 발견. 또 궁금한 마음에 훔쳐봤지.
그깟 자물쇠야. 내가 그런 것도 못 열겠어. 언니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적혀 있으면서 날 싫어한다는 소리가 적혀 있었어. 나 때문에 고생이라고. 나 때문에 지가 대신 기대를 받고 압박받는 게 너무 싫다고. 이해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던 해 집어다 일찍 일어나서 10분도 못 보고 나가고 밤늦게 지 잘 때 들어오는 내가 안쓰럽다면서 책상 위에 편지까지 써서 놔둬주던 그런 동생이었는데 고작 2년 사이에 그런 고민을 하고 날 싫어한다라고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고 있네.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오늘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인 남자애들과 연락하기. 진짜 믿는 고스에서 만난 친구랑 절교선언을 해버리고 안 그래도 듣지 말라고 라디오 앞 베란다에다가 내다버린 거 내 손으로 부셔버렸다. 솔직히 그래도 들을 수 있긴 하지. MP도 있고 전축도 있고. 에휴 모르겠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제 고1 올라간 내 동생은 여전히 애기 같기만 하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여운데 내가 아는 세상은 누구보다 착하기만 한데 이 못난 언니 만나 고생이다. 그렇게 해서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툭탁거리거나 뭐 서로 증오하면 모르겠는데 착한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동생한테 미안해 죽겠고 그냥 마음이 괴롭고 뭐 이런 거는 지금 자매 사이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가장 고수스러우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방송 듣고 있죠, 하야시카. 방 맨 구석, 그러니까 자기 방 위치에서 지금 북쪽하고 남쪽, 동쪽, 서쪽이 어딘지를 확인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서쪽을 향해서 보고 방 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습니다. 자,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 양반 다리를 하고 편안하게 앉은 다음에 힘 탁 빼보세요. 어깨 툭 늘어지게. 자, 허리를 다시 빳빳하게 고추 세워보세요. 방바닥하고 90도로 딱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툭 내리고 역시 뭐 형제간이나 부모님들하고 또 친구하고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할수록 위력이 배가 되겠죠. 자, 다시 허리를 고추 세워보고 방바닥이랑 90도 한 다음에 다시 툭 놔봅니다. 예, 됐죠? 자, 그럼 감을 잡았겠죠? 자, 90도 상태로 허리를 딱 고추 핀 다음에 서서히 힘을 빼서 약간 편안한 정도 자세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손을 모아서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을 붙여서 양쪽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내가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던 물건을 하나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형이 내 거였는데 내 동생도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내가 한번 빌려준 적도 있고 뭐 이런 물건이라든가 두 사람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으며 현재 집안에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예, 떠올리셨어요? 자, 이게 1번입니다. 공통 관심사인 물건. 자, 그 다음에 공통 관심사인 사람을 찾아내세요. 뭐 TV를 보면서 자매가 같이 깍 하고 소리를 질렀던 그런 연예인이라도 괜찮고 뭐 혹은 독서실 다니는 총무 오빠 되게 괜찮아 그러면서 둘이 자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면 그것도 괜찮고 둘이 공통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사람을 하나 골라주세요. 자,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야는 마왕을 좋아하고 동생이랑 같이 좋아하는데 동생은 지금 마왕한테 관심이 없다. 이건 안 통하고요. 현재도 둘 다 현재 진행형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강력한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그 호감도가. 자, 요 두 가지 물건, 사람 이렇게 됐죠. 세 번째, 이 두 사람이서 공통적으로 좋아했던 노래. 네. 자, 떠올랐습니까? 자, 그러면 귀로는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좋아했던 멜로디를 상상하고 눈으로는 현재 집안에 있는 그 물건을 쳐다보며 입으로는 그 공통적으로 좋아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자, 이 얘기를 전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행한 다음에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하면서 하야시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네요. 편지도 써서 놔둬주던 그런 동생이었는데 고작 2년 사이에 그런 고민을 하고 싫어한다 그러고 짜증내고 이런 거를 보니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제 고개로 올라가는 그 동생은 어쨌든 애기 같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세상 누구보다 착하다라고 아직도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눈을 감고 동생이 자고 있는 쪽을 향해서 텔레파시를 날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네, 헷갈리죠? 잘 안 돼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자, 입으로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귀로는 그 멜로디를 연상하며 눈으로는 그 물건을 쳐다본다. 다시 한번 날려봅니다. 하나, 둘, 셋. 예, 텔레파시가 전달이 됐을까요? 네, 안 됐겠죠? 이런 얘기는 말짱 다 말로 하세요, 말로. 예? 택도 없잖아요. 무슨 뭐 텔레파시 유리겔러야? 가능해요? 예? 동생 자는 사이에 동생 얼굴 들여다보면서 언니는 사실 너를 굉장히 좋아하고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옛날에 사이 좋았던 자매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동생 잘 때 자는데 옆에다 쭝얼거려봐요. 100일 동안. 뭐 바뀌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인간이 언어란 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예? 언어라는 게 무슨 뭐 앉아가지고 프리스타일 랩하라고 있는 게 언어가 아니에요. 예? 언어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예?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매끼리 이제 사춘기 넘어가는 뭐 그런 서로 또래에 있어서 각자 이제 자기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옛날에 막무가내로 얽혀 살 때하고는 조금 다르고 요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친족 혈족 이런 정이 있고 같이 지냈던 즐거운 기억들이 있단 말입니다. 둘이 공통으로 사랑했던 물건이 있고 둘이 같이 호감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 있고 같이 노래 들으면서 좋아 그랬던 게 있고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혈연의 정이 있는데 이 말 못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동생한테 이런 얘기 전달 안 하고 고스에 들어와가지고 상담소에다 찌질하게 이런 얘기를 쓰면은 제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이 얘기를 동생 납치해가지고 제가 눈 가려놓고서는 사실은 하야시카가 너한테 굉장히 미안한다. 나 후하하하하하하. 네 언니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를 다 죽여버리겠다. 허이짜 뭐 이런 거라도 제가 해드릴까요? 예? 아니면 제가 여기서 옴마니 도로도로 사바하 옴가라지아 사바하 해가지고서 이 내용 제가 주문으로 뭐 치환해가지고서 텔레파시라도 날려드릴까요? 입은 뒀다 어디다 쓰고 혀는 뒀다 어디다 쓰며 말은 뭐 하려고 안 하는 건데 아니 그리고 무슨 자매간에 무슨 죽을 똥 살똥 싸운 것도 아니고 머리 끄댕이 잡고서 무슨 머리칼 뽑은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형제간에도 이 정도의 갈등은 어느 집이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럴 때 보면은 어쭈 이것이 이제 귀여울라 너 컸냐? 뭐 이러면서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자기 잘못한 것도 있고 동생한테 미안하면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음성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 또 허용되지 않는 신체적 상황에 있는 사람, 또 그런 말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뭐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 가지고서 멀쩡히 말할 수 있고 학교에서 말싸움할 때는 앉을 것 같은 스타일이면서 가서 동생하고는 그거 안 된다. 앞으로 그냥 입을 재봉틀을 들들 꼬매가지고 기능을 상실한 입이니까 뭐 아줌마 커피 주세요라든가 뭐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이런 종류의 기능은 하는데 정작 그 말과 그 언어의 내용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될 때 사랑하는 제일 가까운 가족 형제한테 이해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자기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될 때 그때 기능을 못하는 입이다. 일생에 가치 없는 쓰잘데기 없는 정말 무슨 길 걸어 다니고 생활하고
뭐 물건 사고 이럴 때나 쓰는 입이네요. 그 글씨로 써도 돼요, 그런 거는. 그 필요 없는 입 재봉틀로 박아버리든가 아니면 어디다 갖다 버리든가 그러세요. 친동생한테 그 마음 전달 못하는 입이면. 아니면 띄어다가 말이에요. 여기 MBC 여기 로비에 보면은 골든 마우스하고 브론즈 마우스라고 여기서 장기간 일한 DJ분들 입 모양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럼 뭐 금색, 뭐 구리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제가 같이 전시해 드릴 테니까 그 입 띄어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세요. 쌀데기 없는 입이네. 막 나 턱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1년 전쯤부터 턱에서 자꾸 딱딱 소리도 나고 음식 먹을 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선천적으로 턱이 빠지고 있대. 근데 교정은 안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피자도 좀 자제하고 떡이랑 고기도 그리고 마른 오징어랑 껌은 평생 못 먹는데 그게 제일 슬펐어.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도 나랑 증세가 비슷한데 너무 증세가 심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턱을 깎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좀 불안해서 네이버에 가서 물어봤거든. 근데 어쩌면 더 심해지면 안 좋을 수도 있고 심하면 수술해야 될 수도 있대. 그래서 교정은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아. 보통보다 좀 덜한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언니 비염 수술비로 몇백만 원이 나갔어. 턱 교정비는 4,500 정도래. 그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아직 엄마한테 말도 못 드렸어. 못 드릴 수밖에. 어쨌든 내 고민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며칠을 고민해도 해답이 나오질 않거든. 그러니까 교정을 시켜달라고 말할까 아니면 나중에 할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악화될 수도 있대. 사실 교정을 시켜달라고 말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레몬 마녀가 보낸 글인데요. 자, 보아하니 집 사정도 걱정이 되고 부모님한테도 미안하다 이거죠. 그런데 되게 싸가지 없게 얘기하면 미안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턱이 빠지는 건 엄마 아버지 그렇게 낳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발부는 강수지 부모라 하여 함부로 허로 상해오디 아니오미 효도의 비로소미오라고 얘기하지만 어디 돌아다니다가 레몬 마녀가 자기 부주의로 넘어져서 턱 깨진 것도 아니거든요. 선천적으로 턱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자라면서 점점점 그 기능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는 당연히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건 그대로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일단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수술 비용이 정말로 400만 원, 500만 원이 나갈 것인지 네이버 지식 검색 좋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전문의를 만나서 그 턱 상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찰을 받아서 뭐 수술비가 어느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치과 가서 진료 한번 받아봤더니 선천적으로 턱이 빠지고 있다더라. 그 상태잖아요. 수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더 많이 체크해보고 더 이거저거 한다고요. 일단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낮았으니까 엄마 아빠 수술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음식물을 섭취할 때 마음을 졸이면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삶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집안 사정이 지금 힘들다. 당장 돈이 없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언니 비염 수술비로 몇백만 원이 나갔다. 자,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는 거지. 그게 무슨 엄마한테 당장 수술해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고민은 누가 하는 거냐면 부모님이 하세요. 그럼 부모님 고민하실 때 옆에서 같이 고민하고 용기도 좀 북돋워 드리고 그리고 저처럼 싸가지 없게 엄마 이렇게 놔줬으니까 수술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잘못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건데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 형편 그렇게 지금 좋지도 않은데 나까지 이렇게 아파서 미안하다라고 엄마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수술비 마련 힘들면은 같이 뛰어요.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저거 다 안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를
일단 지금 집안이 어려우면은 지금 당장 내가 뭐 죽는 거 아니면 그 돈 될 때까지 내가 조심조심 턱 쓰면서 뭐 갑자기 하지 말라 그런 거 막 오징어 먹고 껌 먹고 막 이래가지고 으아 막 이렇게 병원 실려서 수술해야 되는 이 상황까지 안 가고 내가 조심조심 하고 있을 테니까 엄마 아버지 형편 되는 대로 나 빨리 수술 시켜달라고 그러면 내가 건강해져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언제든지 벌어가지고 갚고 내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나중에 효도하고 그러겠다. 말이 천냥빚 갚는다고. 예, 엄마 아버지도 좀 같이 다독여 드리시고 그것이 가족이고요. 그게 가족의 의미이고 그게 가족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성장기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부모님 슬하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부모님 어려운 형편도 알고 집안한테 미안해하는 것도 알고 이것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사랑구실을 하게 되는 거지만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데 대한 결정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모님의 관할하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해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 자, 그 다음에 결정은 수술비를 벌면서 조금 시간을 벌어보든지 아니면 당장 수술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으면은 수술을 해보든지 자,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뭐 행여 엄마 아버지가 왜 그 얼마 전에 너희 언니도 아프고 막 이랬는데 또 너까지 이래가지고 속썩이고 난리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또 저처럼 싸가지 없이 아니 선천적으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엄마 아빠 책임이지 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 그러게 언니 아픈데 나까지 아파서 속상하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 무슨 뭐라 그러는 부모님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애가 아픈데 선천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태어나서 아픈 건데 애를 구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도 자식이 아프다니까 속상해서 그냥 질르는 거예요. 행여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또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식들은 10대 때 한층 더 예민하고 그런 말 들으면 또 가슴에 평생 막 박히고 막 이러는데 부모 입장을 이제 이해할 나이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속상해서 그랬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죠. 자, 일단 가족이니까 털어놓고 같이 의논하시라는 거. 노래를 듣자냐. 줄리아 하트의 싱얼롱 그리고 815 밴드의 웃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벽에 비쳐 보이는 내 얼굴을 보며 지나온 그 많은 사람들 네, 장실 쓰레빠가 보낸 글입니다. 사실은 이번 학기부터 우리 집에 객식구가 생겼거든.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 친구분의 자녀지. 나이는 나랑 동갑이고 내가 알기로는 금전적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집에 함께 있게 되었어. 나는 집에서 다니지만 얘는 집에 여기가 아니라서 기숙사 안 들어가면 자취하거나 해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 그거에 어쨌든 예전에 무지하게 착한 아이였걸랑. 그렇다고 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있어도 좋다고 했거든. 그래서 아빠가 돈도 안 받고 그렇게 있게 해줬어. 근데 정말 난 너무 스트레스야. 자기 방은 깨끗하면서 욕실은 대따 머리카락 투성이고 새벽에 내가 아무리 안 잔다고 해도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고 밥도 많이 먹는데 해놔야 먹고 요즘엔 집에서 밥도 잘 안 먹더만. 치약도 따로 쓰고 같이 쓰면 병 걸리나? 같이 살면서 쓰레기 한 번 버린 적 없고 내가 내놓고 까먹으면 다시 들여놓으니까 우리 집이 5층인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귀찮은 집이지만 어차피 자기도 나가면서 한 번쯤 버려줘도 좋잖아. 아무튼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골탕 먹이는 건지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되게 밝은 것 같은 성격인데 진짜 어두칠침하고 범인이라고 썼는데 골탕 먹이느라고 이렇게 범인을 하는 게 누구야? 초록색 사인펜 너지?
성격이야. 고생을 하니까 변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남이랑 같이 사는 거 스트레스다. 결혼해서 사는 것도 처음엔 불편하다는데 이건 뭐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봐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참다 일찍 다니라고 한마디 했더니 새벽에 올 것 같으면 아예 안 들어오고. 내 식구가 아니라 남이니까 이게 더 신경 쓰이는 거야. 얘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신경이 굶어서 늦게 오면 언제 오지? 내가 무슨 남편 기다리는 안사람도 아니고 아주 돌아버리겠어. 나 요즘 머리카락도 빠진다. 쟤도 내가 무언의 압박을 주니까 자기 싫어하는 거 알 거야. 그러니까 밥도 잘 안 먹고 집에도 안 있으려고 하는 거겠지. 엄마 아빠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있으니까 짜증내도 봐주고. 근데 이 정도로 싫은데도 나 정말 제가 나간다고 할 때까지 나가라고 내가 먼저 말 못해. 아빠가 부탁했고 나는 내 동생이랑 둘이 따로 살거든. 방도 하나 비구해서. 내가 아빠한테 싫다고 했어도 억지로 살으라고 했을걸. 아저씨도 잘 지내라고 했고 나도 아저씨 좋아라 하니까 형편 어려운 것도 알고. 제발 다음 학기 기숙사 갔으면 하는데 확률 거의 제로.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싫지만 나는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졸업할 때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가 알아서 나가게 할 순 없을까?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가 저절로 나가게. 나 정말 못됐다. 근데 진짜 한계가 오는 것 같아. 지금까지 뭐라고 횡설수설했지만 제발 도와줘.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내보내세요. 그거는 아버님하고 그 아버님 친구분하고 또 둘이서 결정할 문제고, 그래가지고서 아니 뭐 남한테 베풀려면 베풀고 나서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들을지언정 나중에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아버님하고 이 집안 전체 차원에서 아버님 친구분이시면 그 집안에다가 베푸는 차원으로 집에서 이제 그 집 친구를 같이 집에서 기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놓고서 감정이 뭐 이 정도 선까지 가면 나중에 이 집에서 숙식을 했던 분도 자기 집안 어렵고 자기 젊었을 때 학교 다니고 막 이랬을 때에 그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참 서럽디 서러운 밤을 보냈다라는 기억밖에 없다라는 건, 그러면은 같이 안 사는 게 마땅히 옳은 일이죠. 뭐 하려고 욕먹을 짓을 하겠어요. 그럴 때는 본인도 그러잖아요. 정수스럽다고 나중에 못됐는데요. 자기가 못된 거를 자기가 아는 사람은 피해를 안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된 걸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쳐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못된 거죠? 못된 거는 글쎄 자기 못된 거 지가 아는 사람도 못된 건 마찬가지지만, 자기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봐요. 나는 성질이 못돼서 내 혈연 가족도 아닌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감정만 상하고 안 될 걸.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다른 방법이라도 찾았잖아요, 그쪽에서. 그런데 지 못된 거 지가 몰라. 그래서 덥석불이 그게 아저씨도 알고 좋아 같이 살아요. 그래놓고 막 승질 받치고 신경질 나가지고 펄펄 뛰면서 그 꼴을 못 보고 계속 부닥친다. 그럼 결국은 여러 사람한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버님은 친구분한테 체면하면서 나중에 또 그분이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한테 얘기 듣는 그 당신 좋아한다는 그 아저씨도 자기 자식 맡겨놓고 나면은 어쨌든 죄 지은 심정이 굉장히 미안한 심정 되는데 그 집에서 서러웠다는 얘기 하나라도 들어봐요. 그럼 언짢지. 아무리 저쪽에다 도움 요청해서 저쪽을 받아주는 거라도 그래도 부모 마음인데 기분 나쁘고 언짢지. 그러면 이 집에서 더더군다나 눈칫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눈칫밥 먹었던 그 사람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속으로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수 있지.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그 정도 스케일이나 그런 정도의 마음이나 그런 성격이 아닌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면 인정하고 살아야지. 받아들여놓고 펄쩍펄쩍 뛰는 건 뭔데요? 안 받아들이는 건 사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장실스레빠가 못됐다 아니다를 얘기하고 그거를 판정하고 그거를 지금 비난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걸맞게 행동을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쪼잔한 스타일은 어디 포장마차나 이런 데서 옆에서 누가 고의적으로 시비 걸어서 나를 모욕 주려고 하는 거를 못 참고 사람을 때려버린다. 그러면 포장마차라는 장소를 안 가면 되잖아요.
어디 다니면서 계속 막혀있는 공간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하고 얼굴 안 보이는 대로 다니면서 놀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입혀. 뭐 저쪽에서 나한테 시비 걸 기회 안 줘. 그러면서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뭐 맨날 그러고 가가지고서 여기서 싸움 붙고 저기서 싸움 붙고 막 이러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 봅시다. 말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자기 방은 깨끗하면서 욕실은 됐다 머리카락 투성이고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는 사람한테 그 집 화장실을 치우라고 요구하는 거는 무리 아닌가요? 의무하고 권리는 같이 가는 건데, 자, 이 집에서 화장실을 치우고 쓰레기 봉투도 내다 버리고 그러면은 이 집에 지금 무슨 하인이나 머슴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면 이 집에서 가족과 같은 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경우에 그걸 요구할 수 있죠. 오히려 객이니까 그걸 요구 못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집 신세를 진다 그래도 객식구 아니에요, 객식구. 그래도 손님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편안하게 대우를 해주면서 같이 그 집에서 형제처럼 지내면서 뭐 쓰레기도 같이 교대로 내다버리기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오손도손 살든가. 그렇지 않으면 객은 어디까지나 객으로 이 집에서 눈칫밥을 먹어도 무슨 뭐 화장실 안 치운다, 뭐 쓰레기 안 내놓는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불편해서 미울 거리를 자기가 눈으로 잡아서 트집 잡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저쪽 입장에서는 눈칫밥 먹는 집에서 느닷없이 그 집 들어가지고 막 뭐 내가 좀 할게요 그러면 넉살 좋고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겠는데 쓰레기도 내다 버리고 뭐 화장실도 치워놓고 뭐 이러자면 글쎄 거기다가 장실 쓰레빠는 본인은 지금 어디 가서 눈칫밥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를 안 당해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장실 쓰레빠하고 그 친구하고 둘이서 룸메이트로 어른들 없이 같이 사는 대등한 집에서 서로 청소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도 눈칫밥 먹는 집에서 거기서 화장실 머리카락이라고 자기 치우고 있으면 서럽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 날 수도 있냐면은 나 엄마 아빠랑 살 때 평생 이런 일 안 해봤는데 내가 남의 집 눈치밥 먹는 바람에 내가 이 집에서 이런 거나 치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무슨 콩쥐 팥쥐 얘기도 아니고 무지하게 서러우면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자, 객식구에게 이 집 쓰레기 봉지도 같이 내다 버리고 화장실도 좀 같이 좀 치우고 이런 상태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걸 배려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객식구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집안 구성원 전원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려면 원래 그 사람 없었을 때는 그럼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고 화장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데 안 그러려면 그러니까 더 쉬운 거는 객식구는 어디까지나 객으로 이 집에 쓰레기 뭐 청소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안 하게 내비두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밥은 열나 많이 먹는데 해놔야 먹고 아니 그럼 눈칫밥 먹는 사람이 그 집에서 쌀 꺼내가지고 밥해 먹나? 무리죠. 배고픈데 정말 배가 고픈데 그 집에서 저기 밥솥 비워는 이 말을 참아 못해서 쫄쫄 굶거나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 게 눈칫밥이 객식구라. 그러면 밥을 해놓은 게 있을 때 밥 있을 때 먹어놔야 되걸랑. 그럼 양이 늘죠. 눈칫밥이라는 게 그래서 눈칫밥 먹고 산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밥이 있을 때 먹어놔서 쟁여놔야 되고 그럼 또 많이 먹었다고 또 눈치 주고 아주 끝도 없는 악수는 계속 들고 입살을 계속 타고 그게 얼마나 서러운 건데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나 배려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새벽에 들어오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부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라면 새벽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왜 이 집 따님이 간섭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다면은 이 집의 부모님 혹은 뭐 가장인 아버님이 전에 내 친구 저순에 우리 집에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있을 때는 내가 부모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새벽에 그렇게 들어오고 이상하게 돈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지 말게 라는 거를 아버님이 지적하실 수는 있어도 왜 이 집 공주님이 그쪽 눈칫밥 먹는 친구한테 새벽에 들어온다 만다 이런 얘기를 왜 간섭하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럴 권리 있나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집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도 싫고 머리카락까지 빠질 정도로 싫으면 내보내시라고요. 자, 다음 사연. 보냈다가 나한테 욕만 무지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있겠죠. 뭐 나중에 독립해가지고 살아보시면 마왕 기존 찌질이의 하소연 좀 들어줘. 짜증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냥 노래나 들을게요. 2부에서 계속 들어줄게요. 찌질이는 순서 좀 밀려도 돼요. 응? 그러니까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듣겠습니다. 2부에서 상담 읽어줄게요.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 오늘 파티엔 뭘 입을까? 옷까지 센스 있게 맞춰주는 미래의 집 유비쿼터스 레미안. 파티가 몇 시더라? 내일을 사는 자부심 유비쿼터스 레미안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둘 사이를 작전을 뻗어 달려 불량을 씹어버려 불고통은 이곳의 롤러코스터 그 안에서 It's a romantic flow. 러브펀치의 인스턴트 로맨틱 플로어의 러브펀치를 들으셨습니다. 단어가 도대체 노래 제목하고 팀 이름 다 합치면 인스턴트 로맨틱 플로어 러브펀치. 인스턴트의 펀치 들으셨습니다. 이름 좀 쉬운. 좀 놀아온 오빠의 레귤러리 미심쩍은 상담소예요. 아까 1부 말미에 집에서 이제 이런저런 관계로 같이 살게 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쪽이 남자군요. 내가 무슨 뭐 마누라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썼던 걸로 봐서. 근데 문체를 보니까 상당히 의식하고 있네요. 사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가지고. 사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게 싫다고 얘기하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정말 나 나가야 돼? 기숙사라도 찾아? 상담하다 보면은 저도 막 제 열에 막 빠져서 막 내가 막 흥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싹 가라앉혀야 될 때가 있겠어요. 역시 가라앉힐 때는
애전이 짱이야. 노래 제목은 완전 트로트인데 장면 쪽은 전부 꽝이라니까 이쪽은 하여간 팀 이름서부터 노래 제목 전부 다. 자,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2부 계속 들어갑니다. 나에 대해서 말하자면 올해 24살인 대한민국 대표 공식 백수야. 작년에 전역하고 공부를 핑계로 아직까지 탱자탱자 놀고 있어. 내 고민이 뭐냐면 얼굴이 너무 어려 보인다는 거야. 예. 키 168에 몸무게 58이고 딴 데는 살이 없는데 볼살만 있어. 덕분에 얼굴 피부도 탱탱해서 아마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 예. 솔직히 말하자면 버스 탈 때 1,000원을 냈잖아. 아저씨 소프트 먹은 400원 거슬러줘. 대학교 처음 입학해서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신경 써서 어른스럽게 입었는데 선배들은 그게 교복인 줄 알았대. 아무렴요. 예. 머리를 기르면 좀 늙어 보일 것 같아서 길러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드라이기에 머리 말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기르지 못했고, 내 밑에 22살짜리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는 내가 먹을 나이를 다 먹어서 그런지 정말 사가 보여. 근데 그렇게 사가 보이는 거 멋있더라고. 또래보다 좀 더 성숙해 보인다고나 할까. 남들은 이게 무슨 고민이냐고 하겠지만 얼굴 때문에 어려 보여서 같은 동기들한테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 지금부터 돈 벌어서 성형이나 받을까? 아니면 고생을 덜한 것 같으니 군대를 다시 갈까? 나한테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야. 친구 없죠? 예, 주위에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내거나 같이 이렇게 다니거나, 우리는 학교라는 뭐 이런 매개체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한 친구 별로 없죠? 취직이나 하세요. 취직이나. 취직 고민이야말로 우리 좀 들어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나는데, 듣고서 이 빡 머리에서 뭐 깨지는 소리 들리는 사람 많아서 지금. 아, 죄송합니다. 1부에서 상담해 주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잊어먹고 있었네요. 찌질이들은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기존 찌질이의 하소연 좀 들어줘.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동아리 선배에게 한눈으로 반했어. 그래서 동아리 MT에서 단둘이 산에 오르게 되어 약간은 돌려 말했지만 나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했어.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선배에게 문자가 와서 그날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상담 중이었지. 하더라. 그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물어보더라. 그래서 나는 진짜로 누나한테 관심이 있고 사귀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만나서 하는 말이 누나 동생으로만 지내자고 하는 거야. 나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끝까지 매달려 보려고 했어. 그런 후부터 그 선배와 사이가 정말 어색해지고 말았어. 평소에 잘 웃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사이였는데 그 이후에는 내 앞에서 웃지도 않고 나를 피하는 느낌이 들어. 나도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 다른 사람이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누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나. 결국은 스토커까지. 시작은 별거 아니었는데 누나가 정말 좋아. 누나 생각만 나. 예. 이거 어떻게 하지? 누나와 사귀고 싶어. 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나만 바라봐주고 내 앞에서 웃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지? 방법 좀 알려줘. 예, 너무 크게 웃어서 상처받았을까? 작작 좀 하셔. 미치겠다, 진짜. 이 찌질이들 진짜. 세상에 아름다운 일은 이 찌질이들이 아직 존재해서, 이 험한 세상 아직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기존 찌질군.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애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100원만. 없어.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 으이씨. 저쪽에서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여보, 나 저 2만원만 주구려. 네. 애가 이걸 본 거지. 엄마를 딱 보더니, 여보, 100원만 주구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다못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꼬마도 자신의 수법이 통하지 않음을 보고
다른 수법을 모방을 하든 차용을 하든 뭘 하든 뭘 좀 생각을 굴려봐요. 이 친구는 애쉬가 안 먹혔죠, 그죠? 그러면 점술의 변화를 가져가야지 쫄른다고 되는 거야, 이게. 나 참. 1. 왜 안 됐는지 생각해 봅시다. 정신연령 캡장 어려요. 대학교 1학년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서 물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면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좀 봐봐요. 다른 사람이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누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나. 누나가 정말 좋아. 누나 생각만 나. 어떻게 하지? 누나와 사귀고 싶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나만 바라봐주고 내 앞에서 웃어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 상대방의 여성이 평소에 연하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면 그래서 좀 너무 어리고 안 죽겠네 애들 연하 사귀긴 싫어라고 말하는 타입이라면 치를 떨걸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거는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 패턴 이런 상태가 겉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 그 선배는 당신을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재수없어하고 있습니다. 이거 쇼크요법인데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은 진정머리 집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울지 말고 만회할 기회가 있어. 만회할 기회가 아직 있고 자 연상 여인과 연하 남자라 어차피 동갑내기 과외하기 아니 동갑내기 연애하기가 아니라면 남자 쪽이 연상이든 여자 쪽이 연상이든 자 어느 쪽 한쪽이 나이가 더 많은 편이 압도적으로 수가 많습니다. 동갑내기 연애가 외려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물론 찾아보려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남녀 사이에 나이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그 정신적인 낙차는 손쉽게 역전이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정신이라는 건 참 묘하기 때문에 자, 여자가 4살 어리고 남자가 4살 위인 커플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뭐죠? 남자친구, 애인, 오빠, 선생님, 아빠, 보디가드, 이거 중요하죠. 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 4살 어린 여자친구는 이 남자한테 뭐죠? 여자친구, 누나, 여동생, 엄마, 딸, 뭐 여기서 이제 뭐 창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수백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이런 여러 가지를 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선배 누나가 연하남 어머 피부도 탱실탱실하고 좋아라고 말하는 타입이 없어도 마냥 치마폭에 매달려 있으면 짜증나는 거거든요. 미소년에다가 솜털도 안 난 것 같은 보드라운 스타일이 좋아라고 말하는 여성도 때로는 바로 그 솜털군이 어른인 척도 하고 그리고 어쭈 이놈 봐라 이놈이 의지가 될 때도 있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냥 어리게 보고 구박하는 요 솜털군이 어두운 가로등 밑에를 지나가다 보니까 좀 의지가 되기도 하네 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이랑 웃으면서 얘기한 누나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 누나가 정말 좋아. 누나 사귀고 싶어. 다른 사람에게 나만 바라봐주고 내 앞에서 웃어줄 수 있겠어? 라고 들이민 바보 되는 것이 아니어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동아리 선배한테 한눈에 반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 1학기인 것 같은데 1학년 1학기 동아리 선배한테 건방지게 샷 날린 게 먹힐 거였다고 생각하고 그게 첫 학기 내로 지금 자기한테 꽂히지를 않아서 지금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라면 연애 때려치세요. 자, 동아리 선배니까 선배가 학년수는 높지만 어차피 학교 가면 있단 말이에요. 예? 싫다고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교 동아리 선배면 더 불편한 게
학교에서 여사 남자애랑 사귀었다가 둘이 깨지면 어떡하라고. 그런 부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피하는 느낌이 든다. 당연하지. 그렇게 뭐라 세웠네. 그래서 봐. 1학년 1학기 안 지나지 않았어, 아직? 여름방학 안 했죠? 1학년 1학기 지금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고 지금 2달 만에 찍는 거야? 그런데 1학년 1학기 입학해가지고 지금 2달 지났는데 그 선배 누나가 자기 애인이 지금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야? 찌질이는 뭐 찌질하다라는 걸로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을 필요까지 없는데 이 경우는 좀 맞아야겠는데요. 지금 이 상담 사연이 여기 그득하게 쌓여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이 어딨어 뭐 그냥 26살 아직 연애도 못해본 안녕 마왕 난 1월이 되면 26살이 되는 소녀 웬 소녀냐고 제목 안 읽었어 연애는 둘째치고 남정네 손 한번 안 잡아본 들었어요? 찌질군? 지금 대학교 1학년 1학기 첫 입학해가지고 2달 동안에 동아리 선배 누나한테 작업 걸었는데 지금 자기 맘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떼쓰고 있는 그 지금 상담소에다 지금 사연 난리 났어요 지금. 좀 놀아본 오빠가 저의 윗세대 우리 집안에는 딱 한 분이 계신데 저희 작은아버지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고 거기서 옛날에 제 사촌 동생 제 사촌이죠. 사촌하고 저하고 대학교 1학년 때 노는 꼬라지를 이렇게 보시더니 에이 저 초보들 그냥 병아리 있으면 우르르 그래가지고 병아리 좀 휘 날아가면 또 절로 또 우르르 그래가지고 휘 날아가면 또 어이구 또 날아갔다 저 우르르 휘 날아가면 어이 또 날아갔다 뭐하냐? 딱 이러면서 나가버리시는데 그 뒤통수에 나 놀았어 쓰기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아본 구력이라는 건 저 표현에 나온 거야. 눈빛이 에이 완전 이러고 그냥 너무 웃겨 보였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찌질군 고교 시절까지 연애 경험 없죠.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왔다 뭔가 시작은 해야겠는데 선배 언니를 보니까 좋았어. 예, 선배 언니를 보니까 2달 만에 마음대로 안 돼. 그만 놀릴게요. 자, 2달 동안 뭘 그렇게 많이 노력했다고 상담소에다 호들갑을 떨면서 쫓아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아프게 해달라고요? 가서 잘해봐요. 연구는 그 단계에서는 어디다가 상담 구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2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고백이나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 그냥 누나 그러면서 착착 앵기면서 그러면서 한 6개월 이상 슥 지나가면서 여름 때쯤 갔으면 좋았잖아 바보. 그러면 사실 뭐 어디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이런 것도 되게 불편한 거고 그냥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누나 그때 내가 뭐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불편해졌는데 저 여자친구 거였거든요? 막 이런 거짓말이라도 날려가면서 좀 귀여워주세요 옛날처럼 그런 거 불편하지 말고 누님 이렇게 하면서 앵기면서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어떡하면 좋아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해보세요. 네, 다음 상담입니다. 자기 상담하기는 그냥 그 글을 남 상담한테 써먹어서 되게 미안해서 네, 다시 글로 이동하겠습니다. 남정네 손 한 번 안 잡아본 그래 못 잡아본 거다. 초절정 순수 모두 여자이니까 여자가 아니라 소녀라고 하는 게 맞잖아 그치? 아니요? 손을 안 잡아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조건 소녀라 그러진 않는답니다. 냉정해야 돼요. 상담소는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해가지고 다 합리화시켜주면 안 돼요. 네? 아 저한테 이 말을 하고 싶다고? 난 정말 싫어요. 그대가
그래요. 저 싫어하세요. 자, 그래도 냉정하게 얘기는 해야겠어요. 나라고 왜 남자를 안 만나보고 싶었겠어. 이 나이 되도록 영화 속에서 남녀가 연애질하는 걸 훔쳐보며 침 흘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처음엔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질 않은 거야. 위로하면서 시덥지 않게 생각했었어. 그때 깨달았어야 하는 건데 운명 따윈 없다고 말이야. 막 내 성격이 말이야 혼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가 보다 해서 카페 정모에도 꼬박꼬박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거든. 근데도 아무도 나한테 접근을 안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상형에 한참 모자란 얼굴이라는 건 인정해. 쌍꺼풀도 없고 긴 생머리도 아니고 뚱뚱하기까지 해. 그치만 외모가 전부는 아니잖아. 써놓고 보니 참 비참해지네. 막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던 애들은 남자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애 낳고 잘 살던데 왜 난 아직까지 남자 손 한 번 못 잡고 25살을 살아오는 단지 외모 때문일까? 집에서는 남들은 남자들만 척척 잘 만나서 잘만 살던데 넌 왜 그 모양이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해놨죠. 그러면 남자들 좀 같이 대라 그래. 중심도 좀 쓰고. 왜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염장이야 염장이. 식구가 아니라 왼수야. 내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26살이 될 줄도 몰랐고 그 나이 될 때까지 남자랑 연애 한번 못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36살에 분명히 생각을 맞다. 마음은 연애를 해봤으니 알잖아.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남들처럼 애인 손잡고 거리를 쏘다니고 싶어. 마음 도와줘. 애인이 생기는데 왜 손잡고 거리를 쏘다니냐? 애인 생겼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저밖에 얘기했죠. 자, 26살. 당신 왜 아직 연애도 못 해보았을까요? 답. 너무 쉽게 얘기해서 이상한가요? 줄을 잘못 써서. 예, 창피한 애들이죠? 무슨 뜻인지 설명해드릴게요. 공주가 말이에요. 탑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지나가던 어떤 놈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공주는 사랑에 빠지죠. 근데 공주가 탑 위에서 안 내려다보고 탑 안에서 계속 띵글띵글 굴러다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주는 26이 아니라 260살이 될 때까지 그냥 그 안에 공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애도 낳고 나중에 집이도 하고 그래서 여왕도 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운명은 무엇이냐?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처음 눈 마주치는 놈. 그게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명도 공주가 창밖을 안 내다보면 소용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운명의 그놈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운명의 그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운명 앞에 당신 자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줄을 잘못 썼다 하면 무엇일까요? 무슨 카페에 가입하셔서 어떤 카페 정모에 꼬박꼬박 나가셨어요? 그 카페 성격이 뭔데요? 카페 성격에 따라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부류가 판단이 되는데 당신 같은 타입의 사람들이 가지는 강점은 뭔가요?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의 정말 유일한 매력이라고 얘기해도 이거 하나는 내 1번이다 라는 게 뭔가요? 그걸 사랑해 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게 끝방이 여자애들보다 그리고 연예인들의 어떤 외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신이 지금 1번 타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매력, 그것만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살아도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당신은 쌍꺼풀도 없고 긴 생머리도 아니고 몸매도 푸짐한 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레이싱걸 팬클럽에 들어갔어요. 에? 그 레이싱걸 팬클럽에 모여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특히 쭉쭉빵빵 중에서도 쭉쭉 빵빵도 마찬가지겠구나. 심지어는 얼굴이 예쁜 거라기보다는 얼굴은 좀 매력적이어도 몸매는 쭉 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레이싱걸 팬클럽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죠. 그리고 몸매는 조금 아니지만 이 여자 얼굴만큼 정말 이기장이 얼굴 집착형 타입입니다. 그래서 얼굴 이쁜 걸로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몸매는 그닥 아니다. 항상 꽁꽁 가리고 다닌다. 이런 유명 연예인이 없는 건 아닌데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얼굴 몸이 다잘까지는 않아요. 자, 그러고 저 같은 놈이 있습니다. 레이싱걸 팬클럽 들어가서 거기서 몸매 보고 얼굴 예쁜 탤런트 카페 들어가서 얼굴
무슨 생각하는가 생각한 거지. 자, 그런데 당신이 예를 들어서 레싱 팬클럽에 들어가서 당신 같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푸짐한 스타일로서 외모 때문에 나를 안 봐줘.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 바로 그 팬클럽에 있는 누군가와 동호회에서 같은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노출을 시키겠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A군이 있어요. A군은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학교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공부하면서 뭐 한편으로 월급 받으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참 나는 누구를 엔터테이닝 해주는 재주가 있는 남자도 아니고 내가 키 크고 잘생긴 남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학문 매달려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알아내고 연구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그럼 난 내 여자친구나 내 애인이나 내 미래의 부인이 나처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좀 좋겠다. 물론 뭐 나도 인터넷에서 예쁜 여자 연예인 사진도 보고 몸매 잘 빠진 여자 보면 좋고 그런데 같이 연구하고 끝감도 없이 막 공부하다가 밑도 끝도 없는 막 이런 생각 들 때 서로 위로도 되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아무리 예쁘고 36, 24, 36이면 뭐하냐. 내가 뭐 물리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양자 이런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막 얼굴 열 뻘개가지고 할 때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듣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면서 이러는 여자친구는 참 좋겠다. 라는 남자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런데 이런 타입의 여자란 말이에요. B양이. 그런데 B양은 남자를 구하러 맨날 어디 가냐면 나이트를 가. 그 B양은 자기는 A군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여성인데 보통 남자들이 눈 빨개가지고 여자들한테 덤비는 데는 나이트랜다. 여기서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잖아. 그냥 맨날 나이트를 갔어요. 그럼 나이트에 오는 남자들은 어차피 그렇잖아요. 거기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해요. 좀 더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그런데 그 장소의 특징상 그날 그 자리 그 공간 안에서는 어쨌든 예쁜 여자 잘 빠진 여자 위주로 찾게 돼 있어요. 혹은 정신머리 없는 쪽으로 찾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진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장소의 제약이라는 건 없겠지만 그러나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상으로 보면 B양은 카이스트 앞마당에 가가지고 뒹굴거리는 게 낫지 이 나이트 플로어에 올라가가지고서 그 남자들 눈에 띈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 무슨 과함 상품권 걸고서 막 춤추기 경연대 한데 그 앞에 나가지고 막 허리 돌리고 춤추고 앉았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걸릴 리가 없잖아. 자기 나와바리가 아닌데. 자, 자연스럽게 연애 시작하는 게 좋지만요 카페 정모에 꼬박꼬박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카페 정모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동호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성격을 일정하게 규정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종교단체 같으면은 차라리 그 종교라는 더 테두리가 큰 걸로 묶이기 때문에 그 교회 나가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당 나가면 그렇고 절가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어떤 특정 동호회 카페 같으면은 성격이 오히려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자, 운명의 그 남자가 당신 주위를 얄라 맴돌면서 지금 수백 바퀴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줄을 잘 쓰세요. 어느 쪽 라인을 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운명의 상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런 면을 사랑해 줄 사람, 그리고 외모 같은 거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조건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상대방 외모에 대해서 의외로 개의치 않거나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다른 사람이 인구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에 대해서 외모 뭐 이런 걸로 키 크고 잘 빠지고 예쁘기를 바라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는 착각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아무런 다른 정보나 다른 매력을 파악할 수 없는 첫 순간에도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외모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5분 지나면 외모가 최우선시되는 가능성은 절반으로 떨어져요. 5분 만에. 그 5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었죠. 처음엔 눈으로 상대방의 얼굴하고 몸하고만 보이잖아요. 그 5분 안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시각 말고 청각으로 지금 정보가 전달이 됐죠. 상대방의 말투나 이런 것들로 5분 내로 상대방에 대해서 평생 가지게 될 이미지의 절반은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모가 차지하고 있던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만일 연애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정말로 성격이 어떻든 뭐든지 간에 이 외모는 난 사랑할 수 없어. 이상 경국지대를 미모 아닌 다음에야 외모 때문에 연애가 시작되는 건 실제로 25%가 안 돼요. 6개월이 지났다. 이 커플이 상대방에 대한 외적인 매력, 외모 때문에 유지되고 있을 확률은 1%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무슨 쌍꺼풀이 있건 없건 머리가 길든 어쨌든 몸매가 푸짐하든 아니든 그건 당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권리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당신이 쌍꺼풀이 아닌 것, 눈이 그게 당신이에요. 자, 그런데 난 쌍꺼풀 싫어해 라는 남자친구면 어떡하래요? 선택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연애에 있어서 놀라운 사실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자신을 컴플렉스로 몰아가 버려요. 긴 머리, 긴 생머리도 아니고 머리 기르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막 길렀더니 남친이 우리 이제 친해졌으니까 얘기할 때 머리 잘라 안 어울려. 그리고 난 어렸을 때부터 단발만 보면 미쳤어. 단발해. 이러면 어떡하라고? 뭐? 뚱뚱한 편이라고? 남자친구 혹은 미래 남편이 상당히 글래머이며 배가 접히는 상태에까지 들어간 모 여배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너무 말랐어. 이러면 어떡할래요? 많아요 그런 사람? 여자들 중에서도 없을 것 같은데 남자 배 안 나온 거 싫다는 데도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정신적인 뭔가를 자극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파더 컴플렉스하고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빈티나서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어떠냐면 재미있는 것이 그런 똑같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배용준 씨의 빨래판 이 배를 보고서는 멋지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멋있게 생겼다, 섹시하다. 근데 자기 남자친구는 그러면 싫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우와 봅시다. 눈 봐라 완전히 인형 아니야. 참 질질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에이씨 그 같이 사는데 눈 그렇게 생겼으면 피곤하지. 뭐 이런 식으로 느끼는 적용을 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컴플렉스에 빠져서 헤매지 마시고 줄 잘 쓰세요. 줄 잘 쓰고 자기가 가장 사랑받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가진 면모입니다. 그럼 쌍꺼풀도 제 몸에 붙이면 성격도요? 성격은 좋아야죠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격은 그래도 자신 있고 성격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남자들 가운데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주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네요.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고 성격과 마음과 마음하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나를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뭘 원하세요? 한풀이를 위해서 밖에 A닭으로 데리고 다닐 때 여자들 사방에서 쫙쫙쫙 쓰러지는 잘생긴 놈이었으면 못했어요? 그러면 연예인 자원분석을 잘해요. 자, 잘 생각해서 교제범위 넓히고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말고요. 자꾸 컴플렉스 만들지 말고요. 당신이 짱깍 부럽다라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머리가 길다 짧다 문제되지 않고, 몸의 푸짐하다 뭐 어쩌다 문제되지 않지만, 그늘 얼굴 져서 컴플렉스에 잔뜩 휩싸이면, 그거는 문제 돼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합니까? 그래서 공주가 내가 운명의 그놈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창밖으로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코빼기 내미는 그 순간 바로 그 옆에 지나가는 할아버지 보고 여보 막 이러면서 남자로 본 게 처음이니까 그게 청년인지 알고 그냥 뛰어내리고 막 그럴지도 모르죠. 재밌는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막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내게는 23살 된 여자친구가 있어. 내 나이는 30이고. 근데 4일 전에 그녀와 처음 관계를 가지게 됐지. 그녀에겐 내가 처음인 것 같았어. 착각이에요. 그 다음날 저녁까지는 평소처럼 전화도 자주. 제발 좀 따지지 좀 마세요 그런 거 좀. 네? 그랬는데 갑자기 밤에 문자로 자기가 전화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게 뭐겠거든 모르겠어. 아무튼 기다리고. 그날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부터 4일 지난 지금 난 매일 멍하니 핸드폰만 손에 꼭 쥐고 바라보고 있지. 기다리라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3일 후면 딱 연락 안 한 지 일주일.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정말 많이 심란하고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기다리면 돌아오는 걸까? 3일 후까지 기다려서 그녀가 안 돌아오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거든요. 바쁜 책임이니까 지금 가세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치겠다 진짜. 기다리란 거 기다려요. 그리고 뭔가 최소한 상대방에게 기다리라라고 했으면은 아주 간단한 힌트라든가 최소한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지. 사랑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신뢰와 존경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게 배치가 안 되면 힘들거든요. 뭐 어떠한 급박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두 가지 논리가 생길게요. 첫째는 이쪽에다가 예의도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닌 셈이고 배려를 한 것도 아닌 셈이고 뭐 일방적으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기다려라 연락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이 관계가 깨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식이고 그게 일주일이든 24시간이든 무리한 건 무리한 거죠. 사랑은 할수록 서로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급박한 상황 이 얘기가 이해를 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급박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인 당신과 그런 급박한 상황에 헬프도 치지 않고 당신한테 그냥 빠져라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은 또 뭐예요? 또 찾아가서 들이대고 그냥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왕 정말 상담해줘. 나는 아직 백조인 21살 여자야. 내 남자친구는 27살 대학교 1학년생이고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더니 연락이 안 돼. 예전으로 들어서 얘기하자면 온라인이라는 곳에 만났어. 알고 지낸 지는 2년이 넘었는데 사귀게 된 지는 2개월 됐거든. 우리가 핸드폰이 없거든. 그래서 응챗이라는 걸 하거든. 근데 메신저에 이 사람이 안 나타나. 일주일째야. 메신저에 안 나타나길래 집에 전화를 했어. 집에서 나갔다 그러고 전화할 때마다 집에 없다 그러네. 그 집 어머니도 달가워하는 것 같지가 않고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했거든.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꼭 좀 전화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전해주셨는지 안 전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그 사람이 한 말 했던 말 전부 믿고 그랬는데 아직 내 나이가 어린 것도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말도 전부 믿었거든. 우리가 만난 건 딱 2번인데 그리고 난 그 사람 믿었거든. 아무리 나한테 바람을 펴서 걸렸던 어쨌든 내가 정말 믿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알바 자리 되는데 연락 안 된다는 사소한 일에 알바 자리도 안 나가고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사람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정말 나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를 술로 살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자꾸 술 찾게 된다. 이건 어떤 걸까? 아무 이유 없이 메신저도 안 되고 아무리 학교를 다니는데도 아무리 과대가 됐다 그래도 잠깐의 시간도 없어 나한테 연락을 못할까? 대체 그 사람한테 나란 존재가 뭘까? 나는 그 사람 진실을 믿었는데 그 사람 나를 장난감으로 생각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서 너무 힘들어. 얼른 연락이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이제부터 밤 12시에 들어온다고. 너무 힘들어. 그런 결론이 났으면 연락도 안 되니까 답답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잊어버리세요. 항상 일하면서 듣긴 했지만 이렇게 글 남겨본 건 처음이야. 병원에서 일하거든. 3교대 하니까 한 달에 8번 정도 내가 원체 정도 해야 된다고. 그때마다 마음방송 새벽에 묘미라고나 할까. 아, 이거 상담 코너에 이런 소문 좀 쓰지 마세요. 하여튼 나 5년간 사귀던 연인하고 깨졌다. 그 5년 동안은 웃었던 날보다 울었던 날이 더 많았던 건 사실이야. 항상 자기 방어가 컸던 그 사람을 잡으려 안간힘을 써갖고 그렇게 5년이 흘렀어. 시작도 내가 했고 끝도 내가 냈어. 친구들은 나한테 축한다 그러다. 너무 힘들었던 걸 많이 보여줘서 그런가. 하지만 역시 마음속은 미련뿐이야. 남들은 어떻게 헤어지는지 모르겠어. 나처럼 서로 사랑한다고 웃다가 헤어지는 경우 있을까?
기다리겠다고 했어 내가. 내 옆에는 그대 자리밖에 없다고 울면서 보냈어. 이런 경우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 있어? 주위 사람들은 풍부모도 모두 다 받고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 사람을 피하래.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미련투성이라 그렇게 되긴 쉽지 않네. 주위에 그런 경우 있었어? 아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충분히요. 이런 경우에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고 뭐는 틀린 것 같고 뭐는 맞는 것 같고 나 자신도 남도 그런 모두 판단을 내려주거나 무슨 뭐 법정에서 땅땅땅 이건 잊어야 한다라고 판시함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바로 요 좀 전에 연애 상담에 있어서 제가 아주 짧게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잊어먹으세요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그냥 그 이상 다른 얘기보다 그 얘기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건 다른 상황이고 지금의 연애는 두 사람에서 5년간 연애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옳다 그르다는 없는데 기준을요 미래로 잡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괴로우니까.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내일의 고민을 왜 오늘 하냐고. 내일의 고민 내일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잊지 않고 내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미련이 남고 그리고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기다리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 친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야, 그러지 말고 번호를 바꾸고 뭐 잊어먹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다리는 것도 미래에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서 기다리거나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어 라든가 자꾸 그거를 보는 거는 내일 일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미련 때문에. 그러면 현재는 늘 그래요. 그리고 현재는 늘 힘들어요. 그렇게. 그런데 현재를 기준으로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기다리는데 이제 현재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잊는다라고 단정을 짓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바꾸고 뭐 그 주위 사람들하고 다 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다라는 게 미래에 다시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일말의 가능성이나 미련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같아서 괴롭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영원히 우린 이래서 안 보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덜 괴로워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지금 냉정하게 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지 못할 자신이라든가 또 그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할 자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미련스럽지만 라고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게 더 편하고 또 그게 뭐 편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덜 괴로우냐에 차이입니다. 결국 자기는 그냥 그런 편들이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뭐는 잘했다, 그건 옳다, 뭐는 그르다 이런 거 뭐 남들이 판정 내려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5년간의 연애가 깨진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잖아요. 제일 아플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칼같이 끊어가지고서 잘라야 된다라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면 못 기다려요. 대답 없는 메아리 보면서 무슨 춘향유, 논개유 지금 뭐 몇 년을 기다리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미련을 허용하고 기다림을 허용하고 그런 내 자신에게 만족하고 그런 내 하루하루가 덜 괴롭고 그냥 그 편이 더 행복하면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제 미련이 슬 가시고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누군가 다른 매력 있는 사람이 눈에도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랑으로 넘어가고 미래로 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세요.
지금 뭐 칼같이 뭐 끊어서 어떻게 해서 결정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해야만 누구한테 칭찬받고 안 그런 데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런 미련을 가지는 거여서 끝나야 될 사이인데 그걸 못 끝내고 뭐 다시 만났다 깨졌다 막 이러면서 주위에다 밀배 끼치고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이 깨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가는 연애는 한 번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깨졌다가 만났다 이러는 시간은 점점 빨라지면서 나중에는 완전 그렇지 않죠.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좋은 추억과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헤어지는 수행복이라고. 지금은 상대방에 대한 미련 그리고 기다리겠다라는 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또 5년 가요. 여전히 상대방은 자기 방어가 심하고 나는 마음고생을 해요. 그럼 10년 뒤에는 정말 미련 없이 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입에서 이 도그 뭐 베이비 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욕하면서 헤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게 더 행복하겠어요. 시간 낭비라는 뭐 그런 부직한 차원이라도.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참 각도가 여러 개인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는 결론을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마음의 통증을 가장 깊이 느끼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인 이런 시기를 자기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신심버스 렌즈 속에 그녀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오늘 순서 끝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아직 없는 그대여 나를 보면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